내 여자친구의 귀여운 연애 윤영수. 분명해. 양미 남자 생겼다니까. 아니면 내가 손에 장을 지져. 이천댁에 수저 내려놓는 소리가 생선 토막치듯 딱 부러졌다. 통로 건너 치킨 코너의 양미가 이쪽을 바라보며 싱긋 웃었다. 오늘도 양미는 아침 식사를 거를 모양이었다. 벌써 나흘째였다. 양미도 이제 씩 가야죠. 아줌마가 왜 심술을 부려요. 휴지 한 장을 집어 판매대 위를 닦으며 나는 일단 양미 편을 들어주었다. 어떤 이유에서건 양미가 체중을 줄여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키 178cm 사내인 내가 75kg인데 158cm 양미가 70kg에 가깝다니 말이 되는가? 사내들 개지 외모 쓸데없네. 맘씨가 중하네 떠들어대도 정작 제 색시 골라보라지. 100이면 100 반반한 얼굴부터 챙기지. 양미 저 숙매 혼자 혼물 켜는 거 아닌가 몰라. 밥 접시에 잡채를 얹어주며 이천댁이 계속 고시랑거렸다. 할인 매장 지하 식품부의 반찬 코너에서 일하는 이천댁, 치킨 코너의 손양미, 그리고 물품 창고의 포장팀인 나는 아침마다 밥을 함께 먹는다. 내가 정규 직원이 된 이듬해 가을부터였으니 벌써 만 4년이 되어간다. 어떻게 해서든 양미를 결혼시켜야 돼. 하루빨리 그놈의 집구석에서 빠져나와야 사람이 살든지 말든지. 피 같은 2천만 원, 지 동생이 마저 채트려 간 걸 알고는 우두커니 먼 눈 팔고 앉아있는데 저 속이 어떨라나. 저 착한 짐승이 전생에 무슨 죄를 저리 지었나. 내 가슴이 미어지더라고. 아침을 같이 먹지 않는다고 삐칠 때는 언제고 이천댁은 어느새 양미 걱정에 땅이 꺼진다. 양미와 나는 37 원숭이띠, 이천댁은 47 개띠다. 사주팔자를 따질 줄 아는 이천댁의 말로는 견원지간은 원래 원수라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죽이 잘 맞는다. 양미가 가스레인지에 물 주전자를 올렸다. 식사 후의 커피는 원래 양미 몫이다. 양미가 아침을 먹지 않으니 커피도 자꾸 생략되는 것이다. 양미의 가슴팍에 웬일로 목걸이가 드리워져 있었다. 목걸이 좋다. 애인이 좋냐? 허물없는 사이라고는 해도 남자에 관한 질문을 하고 나니 머쓱했다. 양미가 피식 웃었다. 초등학교 동창이 줬어. 남편하고 동대문 시장에서 액세서리 가게를 하거든. 살은 빼야지. 건강을 위해서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나는 싱겁게 말을 보태었다. 양미의 두두룩한 몸피는 아직 그대로였다. 하기야 아침을 걸은 지 며칠 되었다고 벌써 표가 나겠는가. 커피를 손에 든 채 창고로 향했다. 커피야 사실 내가 근무하는 창고 사무실에도 얼마든지 있다. 전기 커피 포트도 쓸만한 데다 일회용 커피 봉지가 캐비닛 속에 수북하다. 단지 두 여자와 함께하는 느긋한 아침 커피가 좋았을 뿐이다. 양미는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 여고를 졸업하고부터 근 20년 동안 그야말로 몸을 바쳐 동생들 학비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 사람의 버릇이라는 게 무섭다. 매일 아침 양미와 이천댁 앞에서 되는 말, 안 되는 말 떠버려 대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었다. 보름째 별말 없이 기껏해야 이천댁을 굴리는 얄미운 낱말이나 던질 뿐 마음에 고이는 사연들을
쏟아놓지 못하니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양미의 존재가 이렇게 컸던가. 이천댁과 내가 지 떠들 뿐 양미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녀가 빠지고 나니 말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셋이서 밥을 먹을 때에는 출근을 하면서 퇴근하느라 수고했네 또는 저녁 퇴근을 하면서 출근하러 가야지 농담을 나누곤 했었다. 이제는 아니었다. 출근에 또 출근, 퇴근길은 없었다. 퇴근길의 편안함과 느긋함은 양미가 혼자 다 가져버린 듯하다. 양미의 밝고 행복한 표정. 양미는 지난 보름 동안 정말 많이 변했다. 목걸이뿐 아니다. 분홍색 루즈에 어색하기는 하지만 속눈썹도 길게 붙였다. 감량 효과가 나는지 목과 팔뚝의 선도 제법 살아났다. 내게도 저런 때가 있었다. 아내 김희옥과는 출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다. 내가 33, 아내가 27대였다.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넉 달 만에 급히 결혼하면서도 나는 그저 호박이 넝쿨째 글러 들어왔다고 입이 벌어져 있었다. 내 처지에 맞벌이 아내가 쉬운가. 둘이 벌면 집안 형편도 금방 나아지리라. 소형 아파트 정도는 쉬이 마련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었다. 그러나 아내는 결혼하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일손을 놓아야 했다. 다니던 화장품 가게가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아내는 걱정하지 않았다. 화장품 가방을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녀도 지금껏 봤던 봉급만큼은 벌 수 있다며 큰 소리를 쳤다. 그러나 가정 방문 보따리 장사는 동네 가게보다도 더 빨리 좌치를 감추고 있었다. 아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몇몇 단골들의 피부 마사지,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 고작이었다. 경제적인 면에서야 양미랑 결혼했더라면 훨씬 나았을지 모른다. 하루 종일 한 자리에 서서 닭을 튀기거나 양념하는 일이 고되기는 하지만 매장 경영 면에서는 꼭 필요한 게 치킨 코너다. 게다가 양미는 성실하다. 내가 아는 한 양미는 단 한 번의 결근도 지각도 하지 않았다. 덕분에 다른 코너의 일들을 양미가 처리할 수는 있어도 치킨 코너의 일은 양미 외에는 아무도 대신하지 못한다. 깔끔하기는 또 어떻고 치킨 코너 옆에 붙은 어묵 코너와 김구이 코너의 바닥까지 쓸고 닦고 비누 청소까지 도맡아 하는 여자가 양미다. 면 행주를 수시로 삶는가 하면 빗자루와 쓰레받기까지 햇볕에 내놓아 말리는 여자다. 그러나 다시 선택의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망설임 없이 양미를 택할 것인지는 또 생각해 봐야 한다. 이천댁의 말대로다. 양미는 못생겼다. 두터운 눈두덩이에 가려 눈이 푹 파묻혔을 뿐만 아니라 아이 주먹처럼 뭉툭하게 들러붙은 코도 볼품이 없다. 심한 곱슬머리에 귤 껍질처럼 땅구멍이 숭숭 난 피부는 퉁퉁한 얼굴판을 더욱 커 보이게 한다. 외모보다도 양미에 딸린 식구들이 더욱 큰 문제다. 우리 집이야 양미 말대로 엄마고 아내고 돈 한 푼 축내지 않으려 애를 쓰는데 반해 양미네 집은 양미 혼자 허리가 휘게 생활비를 댈 뿐 식구 수대로 돈을 퍼내기 바쁘다. 여동생들과 남동생 양길이가 대학을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양미 덕이었다.
현재 기거하는 달동네 15평 빌라도 지난 10년 동안 양미가 가까스로 마련한 집이었다. 집이 생긴 후로 양미의 아버지는 딸이 돈을 버는데 아비가 허드렛 일을 하면 남들이 욕한다며 그나마 하던 미장일을 놓아버렸고, 양미의 어머니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마늘을 깐다고는 해도 부모 놀러 가라고 딸이 척척 용돈을 쥐어주는 집 얘기만 듣고 다니며 양미의 월급날이 되기 바쁘게 온천이네 관광이네 동네 나들이를 조직하곤 했다. 누구보다도 골칫거리는 남동생 양길이다. 대학도 졸업하기 전 결혼하여 처자식을 거느린 그는 그나마 낚싯대 제조회사에 취직이 되었다가 일이 고되고 월급이 적다며 덜컥 그만둬 버린 후로 누나인 양미에게 5년째 손을 벌리고 있다. 음식점이니 슈퍼마켓이니 문을 열었다가 몇 번 손을 털고도 누나는 고졸 출신이라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른다며 대놓고 무시하는 녀석이 또 양길이다. 이천댁과 내가 부득부득 주장하여 은행 적금을 들게 한 것이 작년 이맘때였다. 3년짜리 2천만 원, 양미 자신의 몫으로 챙기려던 최초의 옥돈이었다. 그 적금이 있다는 사실을 양길이가 눈치챈 것이다. 양길이는 어머니를 꼬드겨 그 적금을 담보로 2천만 원을 빼갔다. 결국 양미는 앞으로도 만 2년 동안 양길이가 은행에 진 빚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어쩌겠어. 엄마랑 동생인데 감옥에 보낼 수도 없고. 양미의 말은 한마디 뿐이었다. 양미의 가장 큰 단점은 너무나 물은 그녀의 성품에 있는지 모른다. 양길이도 그녀의 부모도 양미의 성품을 환히 꿰뚫고 있는 것이다. 어느새 추석이 다가왔다. 대목이면 매장 창고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재고 확인에 물품 반입, 수백 세트의 각종 선물 포장이 모두 포장팀의 일이다. 치킨 코너의 손양미 씨 이제 8kg 뺐대요. 머리도 생머리로 쫙 뽑고 보셨어요? 조군이 생활용품 세트를 포장하며 나불대기 시작했다. 요즘 매장 사람들의 최고 화제는 손양미에 관한 것이다. 조금 전에 손양미 동생이란 놈이 격리가에 왔잖아. 맹과장은 한참 뜸을 들이다가 입을 떼었다. 손양미 월급을 차압하러 왔다는 거야. 손양미 인감에 주민등록증까지 다 갖춰왔더라고. 하는 말이 과간이야. 누나가 요새 사내한테 미쳐서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다나? 내가 단칼에 잘랐지. 본인이 와서 신청하라고. 이천댁한테 들은 얘기가 있었거든. 한참 투덜대다가 돌아갔어. 정말 망종이더구먼. 사내한테 미치다니. 그게 누나한테 할 소리야?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다. 양미 이야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는지 요새 와서는 도대체 웃을 일이 없다. 나는 아마도 양미가 그러다 말겠거니 싶었나 보다. 양미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본격적으로 남이 되어갈 줄은 예상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모양이다. 허전하고 섭섭했다. 양미를 내 여자로 생각한 것은 결코 아닌데 양미에게 배신감마저 드는 게 사실이었다. 치킨 코너의 손님들이 빠지기를 기다려 양미 곁으로 다가섰다. 얼굴은 한번 뵈줘야지. 남자는 남자가 봐야 안다. 그 친구 몇 살이야? 나보다 어려. 머뭇거리던 양미가 어색한 듯 웃었다. 너 남자한테 너무 잘해주면 안 돼. 버릇된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지. 나는 그 이한테 해준 게 없어. 그렇지만 눈에 뵈는 게 다는 다 아니니까. 진짜 소중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 이를테면 사랑도 분명히 있지만 보이지 않지. 사랑이란 눈에 뵈는 게 아니다. 별말도 아니었는데 나는 그녀가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마 그런 것일 터이다. 눈에 뵈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서로에 대한 확신. 언제던가 무슨 말 끝에 양미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본 적이 있었다. 아쉬움, 안타까움이 뒤섞인 그것은 어쩌면 나를 향한 사랑일 수도 있었다. 왜 그때는 눈치채지 못했을까? 양미와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양미에게 신뢰되는 말과 행동은 자제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양미에게 창피했다. 그리고 미안했다. 양미가 진정한 사랑을 한다니 다행이었다. 하루 종일 부슬비가 내렸다. 비가 오면 창고 작업이야 당연히 힘이 들지만 공기 중에 매연이 씻겨져 내리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기분이 상쾌하다. 어느새 퇴근 시간이었다. 외부 배달을 나갔던 조군이 젖은 우산에 빗물을 뿌려대며 사무실로 들어섰다. 팀장님, 어제 손양미 씨 봤거든요. 저쪽 시민공원에서. 조군에게서 양미의 이야기를 들은 것은 꽤 오랜만이었다. 사람들의 입방아가 원래 그랬다. 뚱뚱하던 양미가 나날이 달라질 때나 참새처럼 찌어대었을 뿐 어느새 기정사실화된 날씬한 양미는 더 이상 신기할 것이 없었다. 왜 손양미는 공원에도 못 가냐? 뒷모습만 보고는 전혀 몰랐죠. 제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저만치 앞쪽 벤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가 혼자 앉아 케이크를 펴 놓았다라는 거예요. 촛불까지 켜고요. 그 여자가 양미였단 말이야? 네, 손양미 씨한테 인사도 한걸요? 영 어색해 하더라고요. 얼른 촛불을 끄고 상자에다 케이크를 넣더니 가버렸어요. 희한하죠? 세상에 누가 공원에서 혼자. 나는 이천대의 말을 떠올렸다. 아무래도 양미가 이상하다니까. 혼잣말 하는 건 보통이야. 어떤 때는 혼자 몸을 베베 틀면서 웃기도 하거든. 누가 옆에서 간지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치킨 기계 밑을 내려다보면 누구랑 시시덕거리기도 하고 오죽하면 내가 양미 화장실 간 사이에 기계 밑을 들여다보았겠어. 양미 걔 너무 안 먹어서 헛것이 배는 거 아니야? 양미에게 뭐라 말을 꺼내야 할지 자신이 없었다. 예전에 허물없는 양미가 아니었다. 살을 뺐을 뿐 얼굴을 뜯어 고치거나 화장을 진하게 한 것도 아닌데 그녀는 이제 누가 보더라도 멋지고 개성 있는 여자로 변해 있었다. 당당함,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당당함이 그녀에게는 있었다. 어차피 그녀와 나는 남이었다. 각자의 길을 갈 뿐이었다. 우산을 쓰고 버스 정류장을 향하는데 양미가 보였다. 양미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껏 멋을 낸 그녀는 누가 보아도 데이트를 하러 가는 중이었다. 길을 건넌 양미는 웬일로 맞은편 꽃가게로 들어섰다. 빨간 장미 한 송이, 양미가 산 것은 장미 한 송이 뿐이었다. 그녀는 장미 향을 맡으며 걸음을 옮겼다. 100여 미터쯤 걸었을까. 양미가 건물로 들어섰다. 2층에 카페가 있었다. 나도 결국 카페의 계단을 밟았다.
부딪히면 넉살 좋게 인사를 나누면 되는 일이었다. 진한 커피 향에 은은하게 깔리는 고전음악, 오늘처럼 추적추적 부슬비가 내리는 가을날에는 더할 나위 없는 분위기였다. 양미가 창가 구석자리 소파에 푹 파묻혀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다. 혼자였다. 탁자 위에 놓인 빨간 장미 한 송이가 그림처럼 잘 어울렸다. 카페 출입문 쪽에 자리를 잡고 커피를 주문했다. 불경기임은 확실했다. 20분이 지나도록 카페에 새로 들어선 사람은 여대생 둘밖에 없었다. 나는 결국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양미가 사귀는 남자를 얼핏 본다고 하여 내가 무엇을 얼마나 알 수 있겠는가. 그녀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그녀가 요청해 온다면 그때 나서서 힘껏 도와줄 수 있을 터였다. 거리로 나와 빗길을 허청허청 걸었다. 바람 맞은 남자처럼. 그랬다. 양미를 내 안에서 완전히 끄집어내어야 하는 것이었다. 독립된 한 인간으로, 한 사내와 미래를 약속한 한 여자로 확실히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이 내일이었다. 빗방울이 제법 굵었다. 트럭에서 세제 박스를 내리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다급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양미였다. 현수씨, 혹시 내 목걸이 못 봤어? 아니? 그거 쌤통이네. 맨날 그것만 가지고 놀더니. 장난치지 마, 현수씨. 가지고 있으면 제발 돌려줘. 장난은 무슨. 네 목걸이를 가지고 내가 왜 장난을 치냐? 갑자기 전화가 끊겼다.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환히 웃던 양미.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목걸이를 어쩌다 잃어버렸을까? 현수씨, 나 어떡해. 나 아무것도 아니야. 목걸이가 없으면 어떡해. 양미가 울먹이고 있었다. 똑같은 걸로 사면 되지. 친구한테 하나 더 달라거나. 그런 것하고는 달라. 현수씨, 다르다고. 사소한 일로 2번씩이나 전화를 하는 양미가 아니었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사고는 이미 나 있었다. 치킨 코너 쪽에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었다. 양미가 다치기라도 한 것인가. 음식 코너의 아줌마들이 정신없이 오갔다. 양미는 보이지 않았다. 웬일로 치킨 구이 기계가 바닥에 모로 떨어져 있었다. 매장 바닥에는 물이, 아니 식용유였다. 어묵 코너에 큰 튀김 냄비가 엎어져 있었다. 도대체 왜 저런데? 양미 전현이 나하고 무슨 억하심정이래? 골탕을 먹여도 유분수지. 전현이 요새 정신이 홀딱 뒤집혀서는. 난리친다고 쏟아진 기름이 담겨?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급한 일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여. 지난달에 배씨 사흘이나 빠졌을 때도 그려. 양미 아니고 누가 자기 일 해줬어? 배씨 결근한 것도 모르게 감쪽같이 양미가 커버해줬잖아. 다 서로 돕고 살아간다 그 말이여. 쏟은 기름이야 닦으면 간단한 걸 가지고 뭘 그려? 간단한 일은 절대 아니었다. 10명이 넘는 인원이 둘러붙어 쓰레받기에 기름을 담아 대야에 모으고 온갖 종이 박스를 뜯어 누르는데도 바닥의 기름 자국은 점점 넓게 퍼져갔다. 아니 이천댁은 왜 나한테 시비여? 그 잘난 목걸이 내가 훔친 것도 아니고. 양미가 요새 어디 제정신이여? 귀신하고 통하는지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영 뒤숭숭하더니 결국에는 사고를 치는구먼. 내가 뭘 어쨌다고 나더러 소리를 질러? 말해봐.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천댁과 배씨 아줌마의 싸움이 새로 붙는 것을
옆 사람들이 떼어 말렸다. 나는 2,000댁을 떼어내어 주방으로 끌어들였다. 냉수를 한 그릇 마시고 나서야 2,000댁이 겨우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내가 은행에 다녀왔거든? 저 위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은행 말이야. 그 큰 길에 사람들이 잔뜩 모였어. 영화를 찍는다나? 박원준이 왔다고 사람들이 수군대더라고. 나는 사실 박원준 얼굴도 못 봤어. 사람이 워낙 많아서. 매장에 돌아와서 양미가 있기에 그저 지나는 말로 한마디 했지.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박원준이 왔더라. 사람들이 빙 둘러쌌더라. 갑자기 양미가 털썩 주저앉더라고. 주먹만한 눈물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거야. 뭘 하더라? 목걸이를 잃어버려서 누가 자기를 찾아왔다나? 고맙죠. 너무 미안하죠. 무슨 소린지 당체. 그러고는 벌떡 일어서더니 무조건 내빼는 거야. 양미 다리에 치킨 기계 전깃줄이 걸렸잖아. 기계가 떨어지면서 어묵 코너 튀김 냄비를 치고 냄비 불이 꺼져 있었으니 망정이지. 사람이라도 되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런데 양미는 어째 그렇게 빨라? 눈앞에서 폭탄이 터져도 그렇게 뛰지는 못할 거야. 누군가 주방을 들여다보며 2,000댁을 불러대었다. 매장의 관리부장이었다. 어떻게 된 거요? 부장의 표정이 험악했다. 매장 바닥은 아직도 기름으로 번질거렸다. 별일 아니고요. 기름도 다 쓴 거 내버리려던 참이에요. 어떤 손님이 어린애를 데리고 왔는데 그저 5살이나 될라나 그 애가 치킨 기계 전깃줄에 발이 걸리는 바람에 기름 냄비까지. 손양미는 치킨 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거 고치려고 기술자 찾으러 갔고요. 여기 사람들이 다 봤어요. 안 그래 최 팀장? 2,000댁이 재빨리 나를 돌아다 보았다. 내가 말을 받았다. 손님이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죠 뭐. 지나가는 손님만 없었으면 관리부장의 호통은 계속 되었을 터이다. 빨리 좀 마무리 지어요. 손양미 씨 오면 나한테 오라고 하고. 은행이 있는 버스 정류장 앞길은 한산했다. 인도에 떨어진 낙엽들이 자잘하게 부서진 것으로 미루어 사람들이 좀 모였었구나 추정할 정도였다. 양미는 역시 그곳에 있었다. 버스 정류장의 벤치에 힘없이 걸터 앉아 있었다. 나는 양미를 한 정거장쯤 더 떨어진 색강가의 천막 술집으로 데려갔다. 매장에서야 눈이 빠지게 양미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러나 이대로 데려갈 수는 없었다. 양미는 정상이 아니었다. 눈물은 그쳤는데도 기진맥진 말 한마디를 제대로 잊지 못했다. 양길이가 내 통장에서 2천만 원을 빼갔다는 것을 안 날이었어. 정말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갈 데가 없었어. 버스를 금방 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종점이었어. 집을 향해 걸었지. 3시간은 걸었나 봐. 현수씨, 나 착하지 않아. 월급을 받을 때마다 너무 억울했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매일매일 속상하고 원통했어. 조폐공사에서 나온 빳빳한 새돈, 내가 번 돈, 그 돈을 나는 건드릴 수도 없었어. 동생들 등록금을 대야 했고 쌀을 팔고 연탄을 들여야 했어. 차비도 아껴야 했어. 버스를 갈아탈 일을 줄이느라 아침 저녁으로 2-3 정거장은 걸어 다녔어. 그날도 그랬던 거야. 버스 종점에서 집까지 아무리 멀어도 돈을 또 내고 버스를 탄다는 게
나 스스로 용납되지 않았던 거야.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 밤 11시가 넘어 자정이 되어가는데 집으로 향하는 오르막길은 산 하나를 오르는 듯 높고 까마득했어. 발을 끌며 골목 모퉁이 가게를 지날 때였어. 웬 남자가 내게 맥주캔을 내미는 거야. 신사복을 입은 키 큰 남자, 잘생긴 남자. 그 사람이 내게 말했어. 시원하게 한 잔 마셔요. 그리고 다 잊어버려요. 박원준이었어. 맥주캔을 들고 환히 웃는 그이의 포스터가 가게 문짝에 붙어 있었던 거야. 거기서 그 포스터에서 그이가 자연스럽게 걸어 나왔어. 현수 씨, 내 말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없겠지. 누구도, 이 세상에 누구도 믿을 수 없겠지. 아무래도 괜찮아. 이건 그이와 나만의 일이니까. 다른 사람과는 관계없는 일이니까. 양미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양미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고 있었다. 항상 내 쪽이었다. 그녀는 듣기만 했을 뿐이었다. 가게 앞에 놓인 평상에 앉아서 주인 아저씨를 불렀어. 여기 맥주 좀 주세요. 현수 씨, 그 맥주값 1,400원이 나 스스로를 위해 쓴 최초의 돈인 거 알아? 양미의 뺨에 다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양미의 소주잔에 술을 채워주는 것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시원한 맥주 한 깡통, 그이와 평상에 마주 앉아 건배하면서 나는 철철 눈물을 흘렸어. 양길이가 돈을 채간 것을 알고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는데 그때는 참 이상했어. 눈을 깜빡이지도 않는데 눈물이 혼자 흘러내렸어. 온몸에 찼던 물이 두 눈구멍으로 그냥 새 나가는 거야. 그가 나를 안아주었어. 양미씨, 힘을 내요. 내가 지켜줄게요. 평상에서 일어나는 순간 나는 이미 아무렇지도 않았어.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도 나는 아주 담담했어. 뻔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지. 엄마는 마루에 드러누워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말하지. 내가 죽어야지. 이 꼴 저 꼴 안 보고 내가 칵 죽어버려야지. 아버지는 엄마 곁에 앉아 또 한가로이 말하지. 별 수 있냐. 네가 참아야지. 그래도 우리 제사 지내줄 놈은 양길이 아니냐. 나는 도리어 미안했어. 왜? 박원준이 내 허리를 꽉 껴안은 채로 내 방까지 따라 들어왔기 때문이야. 엄마 아버지의 고시랑대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도 나랑 원준 씨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어. 그가 말했어. 내가 준 목걸이 있죠? 그것 좀 내놔봐요. 그제야 알았어.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친구의 손을 빌렸을 뿐 그이가 내게 목걸이를 준 것이었어.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러웠지만 놀라지는 않았어. 그렇잖아. 기적이란 것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되잖아. 매장에서 흘리던 바로 그 밝고 환한 웃음이었다. 목걸이를 문질러요. 당신이 어디 있든 내가 찾아갈 테니. 목걸이를 문지를 때마다 그는 내 앞에 나타났어. 그는 내가 착해서 좋다고 했어. 착한 건 바보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착한 거라고 했어. 그런 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했어. 그리고 그는 사랑한다고 말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는 무안해서 혼났어. 내 두루뭉술이 허리, 두두룩한 어깨가 너무 부끄러웠어.
현수 씨라면 안 그랬겠어? 스스로 생각해도 우스운지 양미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나 돈 많이 썼어. 예뻐져야 했거든. 원준 씨의 숨겨놓은 애인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니까. 미용실에 갔지. 동네 미용실도 아닌 강남의 크고 멋진 미용실. 내가 그 미용실에 내고 온 돈이 얼만 줄 알아? 현수 씨, 내 월급의 반이었어. 기막히더라. 머리 손질 한 번에 피부 손질 한 번. 그 돈을 벌려고 내가 지금껏 다리가 퉁퉁 붓게 일을 해왔나? 아버지, 엄마에게도 미안했어. 겨우 그만한 돈을 건네주면서 내가 그토록 가슴 쓰려 했나. 백화점에 가서 옷을 샀어. 비싼 화장품도 샀지. 다 망가진 내 방의 간이 옷장은 집 바깥으로 내놓아 버렸어. 새 원목장을 사서 들여놓았지. 그때마다 그이는 내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말했어. 누구보다도 당신이 소중해.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덕분에 집에 들여놓을 생활비가 날아가 버렸지? 나는 각오했어. 식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으니까. 성격이 괄괄한 아버지는 어렸을 때처럼 혁대로 나를 때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희한하지. 식구들이 내 눈치를 보는 거야. 방이 작다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아버지가 조심스레 말하는 거야. 좁으면 안방이랑 바꾸던지. 엄마는 더 웃겨. 휴일 한 끼 밥을 먹는데도 땡전 한 푼 없다며 김치에 콩나물도 아까워하던 엄마가 내 상에 고기 반찬을 내놓는 거야. 양귀리와 겸상을 할 때도 어쩌다 내 젓가락이 고기 반찬으로 가면 작작 좀 먹어라 내 손을 쳤었거든. 양귀리는 달랐지. 길길이 날뛰었어. 누나가 사기꾼한테 당하고 있다고. 누나를 좋아하다니 그런 거짓말을 믿느냐고. 나는 그저 말없이 듣고만 있었어. 양길이야 성격이 원래 별나니까. 그런데 그이는 아니었어. 양길이를 노려보는 그이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지는 거야. 숨소리가 커지고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고. 그때 갑자기 깨달았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 온 힘을 다해 소리 질렀어. 양길이, 너 부모님 모시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나 혼자였으면 어림없었어. 그이가 내 두 손을 꼭 잡고 있었어. 그리고 내게 말해 주었어. 당신이 바로 나야. 알고 있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당신 안에 내가 있어. 그이와 함께 멋진 카페에 갔어. 먹고 싶은 케이크도 사서 그이와 함께 나누었어. 그가 10번이고 100번이고 속삭여 주었어. 사랑한다고. 세상 누구보다도 당신이 예쁘다고. 추석날 아침 차례상 앞에서 양길이가 말했어. 앞으로는 내가 잘할게. 생활비도 내놓고. 누나가 그동안 애쓴 거 알지. 내가 왜 모르겠어. 양길이는 한식집 주차 요원으로 취직을 했더라고. 대학 출신이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꺼덕대더니 웬일로 엄마랑 아버지도 내 앞에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 사실 양미야 딸이라도 아들 노릇 톡톡히 했지. 그 이상 어떻게 잘해. 자기들끼리 소리 죽여 말하는 거야. 세상은 왜 이리 희극인 걸까? 내가 모든 것을 참고 희생하며 식구들에게 최선을 다할 때는 내 등에 모두 올라타 무너져라 무너져라 온 힘을 다해 발을 구르더니 내가 화를 내고 고함을 치고 내 것을 주장하니까 슬그머니 등에서 내려와 눈을 내리까는 거야. 쓴 웃음을 짓던 양미의 얼굴에 다시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목걸이를 문지르기만 하면 몇 초도 되지 않아 그이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알라딘의 램프처럼 멋진 미소를 지으며 저 만치 앞에서 걸어오지. 그런데 이제는 끝났어. 목걸이를 잃어버렸거든. 그는 이제 다시 올 수 없겠지? 내가 목걸이를 떨어뜨린 버스 정류장까지 그가 찾아왔었는데도 정작 나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 그 일을 찾아간다 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목걸이가 없으니. 양미 앞에 놓인 소주를 내가 마셨다. 그리고 양미에게 천천히 정확하게 말해주었다. 그 친구가 너에게 말했다며 내가 바로 너라고. 널 두고 어딜 가겠냐. 이렇게 스티커처럼 너한테 딱 달라붙어 앉았는데 자, 네 애인더러 내 술이나 한 잔 받으라고 해라. 양미가 나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나도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보여? 현수 씨는 이가 보여? 내가 뭐 장님이냐? 너희들 정말 양심 없다.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양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눈은 울고 있는데 그녀의 얼굴은 기쁨에 차 있었다. 보이는구나. 현수 씨 눈에는 보이는구나. 그 봐. 그런데 다들 못 보고는 우리 엄마도 아버지도 전혀 못 본다. 이이가 나를 따라 내 방에 들어서는데도. 나는 양미를 업고 큰 길을 따라 걸었다. 분명히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랑뿐이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정, 진실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정, 그렇지만 눈에 뵈지 않는 것이라 하여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미움, 고통, 절망, 벗으려 애를 써도 끝내 벗을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들, 좋은 것들이 눈에 뵈지 않아 아쉽기는 하지만 나쁜 것들 또한 눈에 뵈지 않아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원준씨 힘들어서 어떡해. 괜찮다. 다 괜찮다. 그녀를 업어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애인 대신 그녀를 업어줄 수 있는 내가 있으니 다행 아닌가. 따져보면 다행스러운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양미가 살을 뺀 것도 다행이다. 옛날처럼 양미가 70kg에 육박했더라면 내가 힘을 좀 쓴다 한들 몇십 미터나 업어줄 수 있겠는가. 양미가 날씬해진 데는 그녀의 애인 박원준의 공을 무시할 수는 없다.